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불평등이나 불공정을 은폐를 하거나 아니면 호도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선천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선천적인 요소를 완전히 결국 거세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이 그 선천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없다면 그러면 재능에 따라서 만약에 뭐 사회적인 보상을 배분을 한다면 타고날 때 어떤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나? 이제 이 질문입니다. 근대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인 것, 능력주의 원칙을 지향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근대 사회가 능력주의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최상위의 그 우리 사회에서 상층 혹은 재벌 이 사람들에게는 능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노력만큼이나 재능이 아니라 사실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세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습이라는 세습 체제는 현대 사회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너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좋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행운의 요소를 최소화하는 그런 사회가 아닐까. 그리고 능력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시험 능력주의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폐해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부분이 왜 문제이고 이 주장이 왜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안을 찾아보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능력주의라고 하는 담론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미 서구에서도 계속 제기되었던 것이고 한국에서도 이미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능력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선천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선천적인 요소를 완전히 결국 거세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이 그 선천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없다면 그러면 재능에 따라서 만약에 뭐 사회적인 보상을 배분을 한다면 타고날 때 어떤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나? 이제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가 이제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운의 요소가 굉장히 크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저도 운이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났거나 혹은 내가 어떤 장애를 안고 태어났거나 혹은 또 나라별로 뭐 아프리카에 태어났거나 미국에 태어났거나 내 선택이 아닌 부분에 의해서 굉장히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경우에 이건 도대체 누구에게 탓을 돌려야 되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행운의 요소나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좋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행운의 요소를 최소화하는 그런 사회가 아닐까. 그리고 능력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선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불평등이나 불공정을 은폐를 하거나 아니면 호도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 예를 몇 가지를 이제 들어볼 텐데요. 아까 제가 청년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공정을 이야기한 청년들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뭐 그 순환을 당하고 있는 이준석 같은 사람의 책 제목이 공정이에요. 이준석이 그 저기 주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담론이 공정입니다. 자기는 말하자면은 그 중학교에 이 사람이 어디 중학교 목동에서 한번 다니는가 그 중학교에서 과학고를 갔는데 그 중학교에서의 경쟁이 자기는 가장 이상적인 경쟁이었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해서 거기서 승리자가 되고 자기가 거기서 그래서 외고로 저기 과학고로 갔고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그건 자기 능력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20대 30대 청년들 중에서 좀 잘 나가는 청년들 혹은 뭐 스카이 대학 청년들 혹은 뭐 이런 청년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해도 좋은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정 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인데 한국의 경우에 특히 근대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인 거, 능력주의 원칙을 지향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근대 사회가 능력주의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최상위의 우리 사회에서 상층 혹은 재벌, 이 사람들에게는 능력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가 노력만큼이나 재능이 아니라 사실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세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습이라는 세습 체제는 현대 사회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다. 제가 옛날에 어떤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쓸 때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썼는데요. 한국에서 북한 세습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세력이 남한에서 북한하고 똑 닮아 있는 세력이, 세 세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쓴 게 있습니다. 교회, 재벌, 언론, 다 세습이다. 그러니까 가장 북한을 비판하는, 북한의 세습을 비판하는 세력이 다 남한에서도 세습하는 세력들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의 지위는 세습된 것인데 북한의 공산주의를 비판하는데 자기들도 사실은 똑같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 세습 지위를 좌우하는 것은 재산의 상속이 가장 일차적이지만 재산의 상속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혈연 혼맥입니다. 결혼으로 맺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히 잘 안 보이겠지만 이거 옛날에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게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 간사들이 그린 그림인데요. 옛날 삼성 보고서 낼 때 삼성의 혼맥도를 그리다가 4대 재벌의 혼맥도를 그린 거예요. 이게 그림을 보시면 4대 재벌이 누구와 결혼하는가를 보여주는 이 혼맥도인데요. 근데 이 혼맥도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군부나 정치권은 80년대까지는 혼맥에 들어갔지만 90년대 이후의 혼맥도는 재벌들끼리 결혼한다는 것이 이 도표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힘이 셀 때는 정치 권력이 힘센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정치 권력이 이제는 이 사람들 5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재벌 권력은 교체되지 않는 권력이에요. 교체되지 않는 권력끼리 결혼하는 것이 90년대 이후의 현상이다. 이게 이제 이 도표가 말해주는 것인데요. 결국은 재벌들끼리 결혼한다. 재벌들끼리 결혼하는 것은 바로 세습적인 지위를 굉장히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 재벌의 이 카르텔의 혼맥은 능력주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제가 이제 말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점이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재벌은 없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방식이나 상속의 형태를 통해서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두 번째인데요. 일종의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엘리트층들이 이제 경희대학교 김종영 교수가 이제 지배받는 지배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미국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제국의 마름에 불과한 존재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뭐 미국 학위 뭐니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능력으로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나와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의 지위는 어디서 주어진 것이냐? 결국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상징 자본을 일정 정도 가짐으로써 한국에서 그 지배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이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에 이른바 시험능력주의가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난 정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고시 출신이고 검찰에 몸담았다가 직업 정치의 경험 없이 곧바로 대통령이 직행한 사람이고, 윤석열이 고시 출신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서울대 출신이 아니었다면 대통령이 되지 못했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강남 8합군 출신이 최초로 지금 법무부 장관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통해서 사실은 역설적으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군부 정권은 물러나게 했지만 시험능력주의 선수들의 권력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그 결과를 가져온 약간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권력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제 식으로 표현하면은 일종의 지배받는 지배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너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결국 시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금수저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고시를 9번 떨어지려면 아버지가 대학 교수 살만한 집안이 아니면 9번 떨어질 때까지 고시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혹시 고시 공부 계속 하셨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4번, 5번 떨어지면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시촌에 있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 뿐더러 가정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면 고시 공부 계속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대통령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측면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어쨌든 뭐 능력, 서울대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 이 경제적 자본이 문화 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은 이미 많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서울대 입학생들의 그 부모 출신, 부모의 어쨌든 계층 배경 부분인데요. 뭐 서울의 아파트값과 서울대 입학생들이 거의 정확하게 이제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뭐 강남이나 대치동으로 이제 이사를 갔거나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경제적 부와 경제적 부를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을 문화자본으로 이걸 전환시켜서 결국은 지위를 세습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이거는 뭐 좀 더 정교한 통계가 필요하고 이런 통계를 뭐 서울대가 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언론에서 보도한 정도의 자료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90년대 이후에 스카이대학 입학생들에서 특히 서울대 입학생들에서 가정 형편이 좋은 사람들 중상층에 속한 사람들의 비율이 확실하게 늘어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지위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이걸 과연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시험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로 또 이제 이것도 좀 옛날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의사들 예를 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가 이렇게 창궐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투자자적 아이덴티티, 소비자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투자한 만큼의 결실을 거둔다. 그게 곧 나의 능력이다. 내가 노력을 쏟은 만큼 내 성과를 거둔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은 투자 마인드와 그 다음에 소비자 마인드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 전형적으로 드러난 것이 의사들 파업에서 나타났던 이제 의사들의 이 성명서인데요. 여기 이 내용도 글자가 작아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사람들이 쓴 언수를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면은 몇 억을 투자해서 몇 년 동안 여기서 내가 고생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보상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왜 이 보상을 말하자면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지려고 하느냐, 이 의사들의 지위를 깎아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의사들의 어쨌든 자기 방어인데 이 자기 방어는 이제 사회학에서 흔히 계급 폐쇄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전문직이나 이 사람들이 그 전문직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숫자를 줄이고 사다리 걷어차기를 함으로써 후발주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숫자를 제한함으로써 자기들의 먹거리를 높이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이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이런 현상이 대단히 두드러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쨌든 직업에 대한 위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종의 사회적인 투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투자와 자기의 능력이 결합돼서 그 정도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스카이대학 학생들의 마인드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했고 내가 이 정도의 말하자면 시간을 투자해서 이 정도의 말하자면 대학에 들어왔고 졸업하면 내가 그 정도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데 왜 능력도 없는 놈들이 여기에 편법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하고 밥을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느냐. 그게 이제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던 그 조국 딸에 분노했던 청년들이 왜 한동훈 딸에는 분노하지 않는가 이제 그 이야기하고 같은 것인데 결국은 이 조국 딸에 분노했던 청년들은 모든 청년들이 아니라 스카이대학 청년들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그리고 의대 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걔들은 자기들의 밥그릇을 능력 없이 들어온 애가 같이 나눠 먹는 것을 용납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표시했지만
한동훈 딸에는 왜 분노하지 않느냐? 한동훈 딸은 아직 입학을 안 한 것도 물론 이유가 있지만 그는 자기들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5천 1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아이비리그에 가는 것은 자기들의 세계 밖에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세계 밖에 있는 문제는 공정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밥그릇을 뺏는 것은 공정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잘 나가는 전문직 혹은 스카이대학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 담론이 이런 식의 어쨌든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 방어적 혹은 자기 보호적 이 폐쇄주의와 능력주의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뭐 의사들이나 혹은 전문직들에서 나타나는 모습들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아까 약간씩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공정의 담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의 공정은 이게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고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런 것이 굉장히 유행이 되었고 마이클 샌델 같은 사람도 이게 책을 냈는데요. 저는 이제 신자유주의 이후의 공정이라는 건 일종의 불평등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이데올로기로서의 공정 담론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주로 절차적 공정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공정이라고 했을 때는 구태여 영어로 이야기하면 fair하고 just 두 가지가 다 있는데 just보다는 fair 쪽에서 이야기를 주로 언급을 하고 있고 결국은 절차로서의 공정을 주로 집착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공정은 이때 공정은 아까 제가 이제 재벌가의 혼맥들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구적인 패권 국가의 문제를 무시한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거시구조나 지구적인 정치경제 질서를 눈감는 방편으로서 공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공정 담론이 이데올로기만은 아닌 것이 왜냐하면 공정 담론이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어필하고 받아들여지고 꼭 젊은이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뭐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능력주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담론의 중요한 근거가 한국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이 불공정한 부분이나 편법이나 부정이 너무나 심하고 특히 학교에서 우리 사회에서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사립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사립학교가 얼마나 썩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입학시험이 있던 시절의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에 보결 입학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결. 못 들어봤죠? 50대 이상 다 알 것 같아요. 보결은 뭐냐면은 정원은 원래 입학생을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720명을 뽑았는데 나중에 보면 800명이 돼 있어요. 80명은 어떻게 들어오냐? 보결생인데 돈 받고 들어온 거죠. 예를 들면 고등학교도 그렇게 뽑았고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50년대부터 보결생이 있었죠. 뭐 김영삼 대통령도 보결로 들어갔다는 썰이 있는데 이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못 이야기했다가 소송당할 것 같아서 어떤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80년대까지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면 국립대학을 제외한 스카이대학에 포함된 사립대학도 다 보결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교수일 경우 재단의 유력자일 경우에 편입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얼마나 편법 부정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를 편법 부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가가 관장하는 시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당연하고 그래서 젊은이들도 공시족이 생긴 것도 일종의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결국은 문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공적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절차적 공정에 더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게 시험 능력주의로 가게 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교사 임용고시를 통해서 뽑는 거. 그 다음에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도 로스쿨로 원래는 해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법조인 자격을 주려고 했는데 기존 법조계에서 강력 반대해가지고 다시 변실을 다시 치게 만든 것도 일종의 그런 겁니다. 시험을 거치지 않고 졸업한 사람을 곧바로 변호사 자격증 주는 것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것이요. 그건 일리가 있어요. 실제로도. 학점 뻥튀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을
해서 변호사를 양산을 하게 될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다 시험으로 다시 천하통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2000년대 초반에 이런 다른 방식 대학 입학에서 여러 가지의 무슨 뭐 경시대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논문 게재 우리가 조국달 문제에서 제기됐던 그런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그거조차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공정으로 되돌아갔고 그 공정이 시험능력주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험능력주의로 다시 가게 된 맥락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된 것을 이해는 하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이 절차적 공정에 우리가 집착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렇게 될 경우에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게 돼서 온 국민이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결국은 청춘을 바쳐야 되고 이런 문제로 다시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를 제가 이제 문제 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공정보다는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의 가치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자리에서 교사를 뽑거나 의사를 뽑거나 법조인을 뽑는데 1등을 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 것은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 성적 1등이 1등 한 사람이 가장 좋은 의사가 아닐 수 있고 시험 성적 1등 한 사람이 좋은 교사가 아닐 수 있고 시험 성적 1등 한 사람이 좋은 법조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서 의사들을 추첨제로 뽑고 하는 이유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평등의 문제가 이제 결국은 결합되지 않으면 그 기회 평등, 그 다음에 조건의 평등이 수반되지 않는다면은 이 공정의 문제는 굉장히 허구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등주의로 가야 되는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될 경우에 여기서 제기된 쟁점은 무엇에 대해서 평등할 것인가? 남성과 여성을 똑같이 평등하게 하는 것이 맞나? 평등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 예를 들면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까지도 무시할 정도로 기계적 평등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이제 차이의 문제와 평등의 문제에 쟁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행운의 요소는 인간 사회에서 어디나 있는 법인데 이 행운의 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결국은 이 공정 담론을 넘어서는 대안의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불평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에 의한 불평등, 보수의 차등도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의 불평등을 용인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 세 가지 문제가 결국은 정리가 되어야 이 공정 담론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이른바 시험 능력주의는 신뢰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국가나 사회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이제 큰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험 능력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이제 결론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아까 처음에 그렸던 이 그 도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제도개혁, 구조개혁, 가치개혁 이렇게 세 차원으로 봤는데요. 제도개혁은 우선은 한국적인 조건에서는 시험 능력보다는 실적 능력을 강화하자. 그리고 평가를 다양화하고 패자부활을 제도화하자. 이게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결국은 이 한 번의 시험으로 좌우되게 하지 말고 실적의 요소를 얼마나 많이 결합시킬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학 입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실적이 뭐가 있냐. 결국은 스펙도 쌓아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따가 토론할 때 조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도개혁은 역시 대학 서열구조가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열구조의 완전한 폐지는 어렵지만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완화가 되었다가 어느 정도가 완화냐. 적어도 저는 수도권 중심의 수직 서열이 되기 이전 정도까지라도 즉 7, 80년대에 지방국립대가 상당히 좋은 대학으로 있었던 시절 정도라도 되돌리면 괜찮을 것 같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학의 공공성 확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수도권 분산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입시나 고시 외에 다른 지위 획득이나 지위 이동의 통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인데 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교사를 뽑을 때
100% 임용고시로 뽑는 것이 타당하냐라고 하는 저는 거기 회의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50%는 임용고시로 뽑고 50%는 예를 들면은 그 경력 교사들 중에서 여러 가지의 평가나 혹은 실적을 가지고 뽑는 방식들 이런 방식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런 부분을 제도개혁이라고 봤고요. 예, 구조개혁은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이고 우리 사회가 교육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의 어쨌든 이른바 그 사다리론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노동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 특권 집단의 지위 독점을 어떻게 완화 혹은 해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른바 정치계급, 여기 정치계급이라 하면 제가 관료하고 주로 법조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료, 법조인, 그 다음에 전문직, 이 사람들의 지위 독점이나 지위 폐쇄를 어떻게 극복을 해서 이 우리 사회에서 보통의 청년들로 하여금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한 요인을 축소시킬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의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애초에 48년, 47년에 변호사법 만들 때 했던 제도가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판사나 검사로 간 사람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하는 이 길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분리시키는 것이 사실은 정상인데 한국이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판검사에서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게 된 이것이 결국은 정관예우를 낳게 되는 것인데 이 길을 차단하게 된다면 이 지위 독점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의사 같은 경우도 의사들이 지금 지위 독점이 굉장히 심한데 간호사들의 일정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의료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고 한의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의사협회에서 아마 극력 반대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장 지금 우리가 의사들이 왕진 의사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로 본다면 의료 서비스로부터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지방 공공의대 같은 경우 신설을 하려고 했을 때 의사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심각한 의료 지금 그 지방에서의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지위 폐쇄를 극복하는 정치적인 어떤 그 제도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좀 더 근본적인 것인데 결국은 노동자의 시민권,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 확대를 통해서 노동자로서도 회피하고 위험하지 않는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게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도 이거는 이제 산업구조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결국은 실업 청년들의 문제나 그다음에 일반고 진학하는 학생 중에서도 대학을 가지 않고 그 사회적으로 진출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숙련 체제를 만들어서 높은 숙련도를 가진 청년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는 방식. 이명박 정부처럼 무조건 고졸자를 취업 할당제를 하게 되면 재벌들이 일시적으로 채용하지만 몇 년 안에서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졸자의 기능 가지고는 그 기업에서 계속 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고졸자의 기능이 아니라 전문대학 혹은 4년대학까지 연결되는 일정한 정도의 숙련의 위계와 그다음에 이 제조업, 한국의 제조업 살리기 문제가 연동이 되어야만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체로 YS 정부 이후에 우리가 세계화 신자유주의 이후에 한국의 산업 정책은 거의 포기한 나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숙련 체제에 대한 고민들이 거의 없고 제조업 버리기로 가가지고 결국은 뭐 최근에 그 거제 조선에서 앞으로 6만 명의 노동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냥 외국인 노동자 데리고 오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손쉬운 처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국에 있는 청년들의 문제, 즉 실업 청년들이나 실업고 청년들의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방식의 이제 대책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치개혁인데요. 이거는 이것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이 물질주의, 성공지상주의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최종적으로는 다 물질로 귀착이 되어버리죠. 특히 법조인들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그 자기 직업 세계에서의 끝까지의 어쨌든 직업적 위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다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가장 존중하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한
이른바 전문직들 특히 그런 경향들이 많고요. 성공지상주의나 물질주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학 개혁 문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고등교육 문제와 관련이 돼서 여기서는 그냥 생략하고 건너뛰어 가겠습니다. 한국의 공교육 체제 개편인데 그 한국의 공교육 체제 그 정부의 그 대학의 지원은 굉장히 역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지방 대학이나 이런 쪽으로 같이 골고루 정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카이 대학에 굉장히 편중돼서 지원을 해서 실제로 1인당 교육비가 전남대 학생이 1,600만 원인데 서울대 학생이 4,8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로 3배 차이가 1인당 교육비가 나면은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세금 지출을 이렇게 하는 마당에 사실상 이 대학의 공공성이라든지 사회적 형평성이나 수도권 완화 문제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정부의 예산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그 지방대학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공사의 입시 가산점 문제 같은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대 같은 입학에도 약간의 특징이 있지만 별로 상황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결국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가 아무래도 이제 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교육 문제 쪽으로 갔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교육 불평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 불평등 극복의 하나의 대안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인데요. 교육 불평등은 결국은 교육 공공성의 확대인데 교육 공공성의 확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학습의 기회를 균등하게 해서 말하자면 패자 부활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능력 발휘의 기회를 가능한 주자는 전제 위에서 우리 사회의 어쨌든 불평등 극복의 대안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 정책이 교육, 노동, 문화, 지역이 따로 놀고 있는데 우선 교육 정책하고 노동 정책이 같이 가야 되고 교육 정책하고 지역 수도권 집중 정책이 같이 가야 되는데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지방의 거점 대학 육성 문제도 예산만 내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기업하고의 클러스터 형성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기업 본사들이 오히려 판교로 지금 거꾸로 올라오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물결을 거꾸로 역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발언도 하고 있는데 뭐 연세대를 뭐 고려대를 지방으로 내려가게 하겠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 하나만한 이야기죠. 뭐. 거의 아무 말 대잔치 비슷한 건데 내려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고려대학교 총장이면 10조 원 주면 내려갈까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 결국은 어떻게 지역사회를 살릴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고 출신 청년들 문제인데요. 실업고 출신 청년들에게 뭐 노동인권 교육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숙련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숙련의 문제를 어떻게 이 고숙련 체제를 통해서 이 청년들을 사회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 결합의 문제인데 이것도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되게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경험과 자원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사들에 대한 전면 재교육 부분들도 있고요. 학부모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의 어쨌든 이 학력 경쟁의 결국은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학부모들인데 학부모들의 욕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에 거의 집중 투자를 해서 이 지위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 계층 상승을 하려고 하는 열망 자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들도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마인드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이제 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학부모들의 의식의 변화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이 되어야 그 교육 불평등의 극복이 가능하고 이게 사회적인 전체적인
불평등의 극복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 마무리를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능력주의가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라는 것은 곧바로 성과를 내는 조직이기 때문에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을 하고 또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권력기관들, 법조인들, 관료, 교수 집단, 공무원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시험 능력주의가 압도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실상 능력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능력주의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게 지금 왜 이게 심각하냐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이 신자유주의 이후에 이 능력주의가 거의 신흥 종교처럼 머리에 박혀 있으면서 결국은 사회적인 연대나 전체적인 사회 전체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능력주의가 실제로 신보수주의 혹은 신파시즘하고도 연결이 되는 일종의 일배 현상하고 능력주의가 같이 가는 이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